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미국 경제는 정말 강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끄는 뉴욕 증시는 활활 타오르고 있죠. 그래서 늘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유럽, 대만도 동반 랠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 한국하고 중국 정도만 포모, 이 소외되는 왕따 증후군을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경제가 탄탄대로가 될수록 미국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길은 험난해지죠. 울퉁불퉁해집니다. 당연히 금리를 내릴 시점은 뒤로 밀리고 멀어집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인사들도 이구동성으로 급할 게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CPI에 이어서 PCE에서도 이런 속도 저존론을 이번 주에 재확인할지가 1차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를 불사조로 키우고 인플레이션을 끈적끈적하게 만드는데 인공지능 AI가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엔비디아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파티의 명함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경제가 강해진 이유를 생산성 향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약간 국뽕이고 자화자찬일 수 있겠지만 숫자에서도 그게 확인이 됩니다. 미국 노동부 자료를 보면요. 시간당 노동력 투입 대비 생산량으로 노동 생산성 지수를 집계를 하는데 2022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을 2017년을 100으로 잡고 했는데 팬데믹 때 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110 이상으로 상승 중에 있다는 거죠. 뉴욕 증시처럼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지수는 사실 계속 올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런데 이제 상승률로 보자는 거죠. 1년 전과 비교한 분기별 생산성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2%대를 기록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동안 생산성 증가율이 팬데믹 이전의 평균치 10년 생산성 평균 증가율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았다라고 집계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페드 인사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둘기파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지속적으로 생산성이 개선되고 있어 매우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산성 혁신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간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노동력이 모자라는데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가 늘면 생산성 하락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원격 근무 비율이 가장 높은 건데 미국의 생산성이 어떻게 된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각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때 어땠었죠? 공급 부족, 공급 병목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급격하게 정상화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저에는 적정 시점이 되면 좀 지나면 생산성은 정체 상태 될 거다. 다시 원상복구 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보는 예상에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는 큰 변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AI입니다. AI가 생활 곳곳에 침투해서 사람을 대체하고 있죠. 당연히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동력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AI발 실업, AI발 해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노동력이 줄어들면 노동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 증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 초에 참석했던 미국 경제학회에서도 여러 석학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타냐 바냐 컬럼비아대 교수는 챗 GPT로 인해서 AI 활용 비용이 줄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상장사 중 50% 이상이 AI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안드레아 아이스펠트 UCLA 교수는 챗GPT가 기존 인력을 보완하고 대체하고 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확 늘릴 수 있다. 그런 걸 중심으로 챗GPT를 한 권으로 마스터하는 이 좋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내놓은 환경문구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챗GPT가 초보자나 신입사원보다 낫다라고 하죠. 정보기술 IT 업종에서는 한 5년차 정도의 실력하고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신입사원보다는 경력사원을 중심으로 직원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금융과 IT를 중심으로 AI발 해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AI발 사람을 줄이니까 생산성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이 AI발 생산성 혁신의 수혜는 거의 엔비디아가 지금 독식하고 있죠. AI의 서비스의 필수적인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독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확산 전파하고 있는 이 AI 세상에 다들 열광하고 있죠. 엔비디아 주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만 250% 넘게 뛰었고 올해도 계속 급등하고 있죠. 시총은 9개월 만에 2배가 됐습니다. 2조 달러가 넘어섰죠. 그렇다면
이 AI와 생산성 관계에 대해서 뭐 엔비디아도 거기에 연계가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1월 FMC에서 폴리티코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노동이나 공급망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개선된 거로 보냐 이렇게 물었는데 파월 의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다 라고 반기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팬데믹을 되돌아보면 근로자들이 해고됐는데 생산활동이 빠르게 감소하지 않으면서 생산성이 급상승했다. 즉 근로자들이 해고되니까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노동 투입당 생산성은 올라가겠죠. 그런데 생산성이 급격히 낮아졌다. 팬데믹으로 급격히 낮아졌죠. 그러다가 작년에 다시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팬데믹 경제로 인해서 극복하고 대응하는 그런 흐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문제는 뭐가 달라졌냐라는 면서 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측면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지속적인 기반에서 더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케이스가 있냐?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를 달았습니다. 즉 생산성 향상이 근본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거죠. 2021년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생산성 향상도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격 근무나 AI가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다시 원상복구가 될 수,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가 좀 들어차겠죠. 이런 데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월 의장이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요. AI는 또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나는 생산성 향상은 사람들의 활동이 되돌아오고 공급망이 복원되는 등 이런 광범위한 힘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AI발 생산성 향상은 단기적으로는 인정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I 같은 이런 요인보다는 경제 구조 변화에서 생산성 혁명은 일어난다라는 게 파월 의장의 얘기입니다. 좀 약간 원론적인 얘기죠. 파월 의장은 당장 AI발 생산성 혁신은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AI 세상은 이미 증시에선 펼쳐지고 있죠. 증시 자체가 미래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가치는 하늘 높은지 몰고 치솟고 있습니다. AI발 생산성 혁신이 있는지 단순 기대에 불과한지 몰라도 엔비디아는 미국 경제를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AI발 실업으로 인해서 미국 노동시장이 교란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또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미국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경제가 강해지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하할 요인이 그만큼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를 오는 29일 목요일에 2월 마지막 날에 PCE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쇼크를 줬었는데요. 1월 PCE도 그런 기조를 만약에 이어간다면 금리나 피벗의 시기는 더 뒤로 밀리겠죠. 현재 1월 PC의 예상치는 전년 동기 대비 2.4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이 2.6이었거든요. 그래서 둔화하는 흐름입니다. 근원 PC도 1월에 2.8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전월이 2.9였습니다. 계속 완화하는 흐름이죠. 그런데 전월 대비 추이 양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전월 대비 1월 PC 상승률은 0.3%로 2023년 12월보다 오히려 올라갑니다. 0.2에서 0.3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근원 PCE 상승률인데요. 전월 대비 0.4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달이 0.2%였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0.17%가 돼야지, 전월 대비 0.17%가 돼야 1년으로 모아서 연율 기준으로 보면 패드의 목표치는 2% 이하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계속 거기에 부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근데 다시 0.4로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1년 전으로 딱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약간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어떤 수치가 나오냐에 따라서 2월 29일 날 증시의 방향이 좀 달라지겠죠. 인플레와 미국 경제가 미국 대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미국 경제는 강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와 생활의 느낌의 괴리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집계를 보면 1년간 이 대선 지지율을 보면 트럼프가 45.6, 바이든이 43.3, 2.3%포인트 바이든이 뒤지고 있습니다. 2.2에서 2.3이요. 근데 또 다른 리얼 폴리틱스 클리어 자료를 보면 44.2다 46.1, 이것도 바이든이 1.9 뒤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선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 이상 하는 곳이 한 대여섯 곳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어떤 데냐? 퀴니피엑 대의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1년간 13번 했는데 12번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한 걸로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봤더니 이제 전문가들은 독특한 조사 방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퀴니피엑 때는 무선 전화번호만 씁니다. 다른 데는 유무선 다 쓰거나 아니면 온라인만 하거나 그러거든요. 이분은 무선 전화만 하고 조사 시간도 평일 오후 5시에서 9시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추가 조사를 하고요. 전화 안 받으면 4번 이상 전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과시간 이후에 좀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면 어떻게 되죠? 일과시간 때 전화를 보통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젊은 층, 유색인종들이 조사 대상에 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에 비해서 다른 조사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사 시간이 이렇게 특정되지 않습니다. 일과 시간대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좀 더 상대적으로 부유한 여유가 있는 트럼프 지지층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더 많이 받지 않겠냐라는 거겠죠. 이와 함께 퀴니피엑트의 조사에는 문항에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윤리의식을 묻는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묻는 문항도 있는데 윤리의식을 묻는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지난 21일에 했던 걸 봤더니 윤리의식에 관해서는 물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는 결국에 방식과 문항에 따라서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유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조작이다, 어떤 데는 마사지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거죠.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확실한 건 투표입니다. 이번 주에도 당내 경선이 있습니다. 공화당 경선이 이어지는데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는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래도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 후보가 계속 버텨주고 있죠. 니키 헤일리 후보가 버티는 건 돈이 계속 정치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트럼프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연승, 지난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이겼지만 한번 5연승을 했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니키 헤일리 후보도 전 유엔 대에서도 버티는 거죠.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선전했습니다. 보통 30 정도 나올 걸 생각했는데 40% 지지율, 득표율이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는 27일에 화요일이죠. 대표적인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2일에 미시간에서 컨벤션이 있고 미저리 아이다호에서 코커스가 열립니다. 그리고 3일엔 워싱턴 DC에서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당연히 헤일리가 어느 정도 선전할 수 있을지 득표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번 주를 종합을 하면 엔비디아 파티가 계속 이어질지 뉴욕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지가 당연히 관심이 될 거고요. 여기에 PC발 물가 불안, 트럼프 리스크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AI 세계, AI 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명도 있고 암도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오늘 오랜만에 정말 100만 년 만에 한번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안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도 없긴 했지만 이 닉네임이 사라지고 이 아이디로 바뀌면서 읽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친근함도 좀 떨어졌고요. JWH님 파월의 가상 답변으로 중국이 골로 갈 때까지 금리를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이 지금 힘든 건 자체적인 이유, 특히 부동산 부실, 그림자 금융, 그리고 폐쇄적인 대외 정책 이런 것들 자체적인 이유가 있지 미국 금리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좀 영향력, 어떤 상관관계는 좀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저 FC님, 마이하왕님 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현석이라고 시작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현석 선배가 이렇게 댓글 남겨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도 할 뻔했는데 현석 김이 아니라 현석 심이었습니다. 현석 심 7474님 감사드리고요. 진리7440님 맛깔나고 알찼다라고 극찬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비비큐님도 감사드리고요. 다니엘 심님 말씀처럼 PC는 의료 서비스 항목이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당연히 의료비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주거비보다 의료비 비중이 높죠. 근데 의료비와 주거비에 다 상승했죠. 근데 의료비가 오른 건 최근의 일입니다. 주거비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의료비는 최근에 몇 달 동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CPI 기준으로 보면 의료비는 0.6%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전월 대비로 보면 0.7%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오른 게 PC의 의료비도 그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겠죠. JK3M님도 그 정도면 PC도 선반영했겠다라고 했는데 시장 예상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선반영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쉐어링 홍님 말씀처럼 주거비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봐도 3년 전에 비해서 이 월세가 이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30% 올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다라고 하니까요. 미국의 주요 지역, 주요 도시의 어떤 렌트비가 좀 떨어져야지 주거비가 확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GJ5917님, 트럼프 때는 달러를 마구 풀어서 좋다고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거는 항상 아름답잖아요. 트럼프 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바이든 때보다 그때 인플레가 없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동맹국하고도 시끄러웠고 중국하고도 매일 싸우느라 시끄러웠고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들 잊고 있는 거죠. 과거는 항상 아름다우니까. 특히 미국인들이 그렇고 그게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죠. 루트66님, 주거비 상승률 변화가 시차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에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거비가 후행하는 거죠. 이미 민간 통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부터 상승률이 완화하고 있고 작년부터는 역대 평균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아니면 상분기에 이제 주거비 상승률이 완화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게 PC, CPI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선영 3405님, 주거비 외에도 의료비, 보험료, 상품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의료비는 최근에 많이 올랐고 이 문제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가 정말 살인적으로 올랐습니다. 보험료, 교통비, 항공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는 정말 갱신하면 할 때 할수록 너무 많이 올라서 보험사들을 많이 옮겨 타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20% 오르는 건 기본입니다. 정말 보험료도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고요. 킹베어 1575님, 주거비를 왜 빼냐고 이런 질문을 여기에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빼야 해서 빼는 게 아니라 주거비가 근원 CPI 기준으로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만약 그걸 뺀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주거비가 나중에 완화되면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되면 CPI나 PC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빼보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거비를 빼면 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1%대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주거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행을 하잖아요. 한 민간 통계 대비해서 거의 상당히 1년 이상 후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기 위해서 빼고 계산을 해본 거지 빼라는 게 아닙니다. 모셰스 3106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자가 주거비 상승 때문이기도 하죠. 시장가가 아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왜곡이 있다, 허구로 보는 뷰가 있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설문조사니까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왜곡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전체 자가주거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미국은 자가주거가 상당히 높습니다. 6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고 생각할 수 없으니까 설문조사 형태로라도 조사를 반영을 하는 거고요. 다만 한국은 또 자가주거비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만큼 또 왜곡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필립 MK님, 주거비는 금리가 떨어져야 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양측이 순환관계에 있겠죠. 주거비가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거비가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이자 비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미국인들에게 가장 큰 지출 비용이 모기지 이자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 비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인플레도 완화가 되고 그렇다면 주거비도 좀 더 떨어지겠죠. 하지만 먼저 주거비가 좀 떨어져야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헐 영님, 파월 갑자기 폭삭 늙었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파월만 늙었습니까? 바이든 더하고요. 트럼프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많이 늙었고요. 세월 앞에 장사는 없는 거겠죠. 이코노 YW님, 앞으로 PC에 좀 더 시장이 많이 반응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물가 급등기 때는 CPI가 먼저 반영이 되고 먼저 발표되니까 CPI에 상당히 급하게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라스트 마일 구간이잖아요. CPI보다 PC가 더 중요한 거는 페드가 연준이 PC를 보고 금리를 인하할 시기를 보는 겁니다. CPI도 물론 배제하진 않겠지만 PC가 훨씬 중요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PC, 특히 근원 PC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트로 음악 제목은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6님, 우리는 이미 주거비 뺐죠. 한국엔 자가주거비가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도 3%대라는 거고요. VK8님, 대선 직전에 미친 듯 내릴 거다,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는데요. 정치적인 해석을 보자면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꼭 정치적으로 것만 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 B225님, 중국은 힘든 와중에 금을 계속 사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뭐 밑에 TTKK님은 중국 국민들이 중국 정부를 못 믿어서 비트코인이나 금을 사고 있다라고 둘 다죠. 이게 지정학적으로 지금 제2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다른 나라 반미 국가들이 미국 국채나 미국 달러보다는 금을 많이 사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이렇게 자국 정보를 못 믿으니까 러시아나 중국도 금과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금 가격이 같이 오르고, 물론 달러 가격과 반비례하는데 지금 달러 금 다 같이 오르고 있는 거죠. 아까 주거비 문제도 이렇게 일성님과 모시알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후행하니까 그걸 좀 더 감안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파크 캐님께서 저희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는 별로 앵그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제 버릇인 것 같아요. 이게 영상을 찍다 보면 약간 인상을 찡그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좀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서론이 너무 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필립님이 또 답글을 하나 더 달아주셨네요. 워싱턴에 있으니까 이 좀 정치 외교 얘기를 좀 버무려 보자는 게 저희 취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선거 기간이잖아요. 대선 기간이니까 정치와 경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너무 길다고 느껴지지 않게 적절히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